서울의 심장부 TK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바깥 풍경에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지녔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서윤아였다. 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해외에서 명성을 쌓은 유능한 건축가로서 TK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머리,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정장은 그녀를 더욱 전문적으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끝은 지난 5년간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상처가 바로 눈앞의 남자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도시와 사람, 그리고 예술을 잇는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막힘없이 이어갔고 TK그룹의 임원들은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을 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강태준을 향하지 않았다. 그를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온 신경을 짓눌렀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설득해야 할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는 내내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윤아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기에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그의 의중을 파악하려 애쓰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과 서류 사이를 오갔지만 가끔씩 아주 짧은 순간 발표에 열중하고 있는 윤아의 얼굴에 머물렀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깊이와 단단함을 선물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녀의 모습에 태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그는 곧바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TK그룹의 미래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였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되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태준의 의사를 물었다. 회장님, 이번 서윤아 건축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쁘지 않군.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해.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TK의 이름에 걸맞은 결과물을 보여주길 바란다. 서윤아 건축가. 그 말을 끝으로 태준은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퇴장과 함께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리는 듯했다. 임원들은 윤아에게 다가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윤아 건축가.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완벽하게 사무적이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가 바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로 가고 싶었다. TK그룹 타워를 나온 유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살을 애는 듯한 긴장감에서 벗어나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아이를 데리러 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싶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와 함께 이 도시의 하늘을 보며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부서진 꿈의 조각일 뿐이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현실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가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끝난 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서윤아.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더 강해졌고 더 빈틈없어졌으며 자신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태주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허전함을 느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도시 어딘가에 그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매일같이 그녀와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최 비서, 서윤아 건축가에 대한 자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 해외에서의 활동 기록, 사적인 부분까지 전부. 유나는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작고 통통한 남자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우리 민준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유나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아이의 따뜻한 청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그녀의 모든 시름을 녹여주는 것 같았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그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나섰다. 한편 모든 업무를 마친 강태준 역시 퇴근을 위해 회사 로비를 나서고 있었다. 그는 다음 주 해외 출장권에 대해 최 비서와 통화하며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무심코 회사 앞 광장 분수대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서윤아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는 신이 난 듯 분수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고 유나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 멀어서 아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그녀의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최 비서가 차를 대기시키고 그의 뒤를 따랐지만 태준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좀 더 가까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웃는 모습, 휘어지는 눈꼬리, 입가의 작은 점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집무실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는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그의 5살 때 사진 속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최 비서가 그의 창백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가 떠났던 시기, 아이의 나이, 그리고 저 얼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아니, 우연일 리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유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유나의 심장 역시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녀와 그녀 뒤에 숨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질문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분수대 물소리와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서윤아의 심장을 꿰뚫을 듯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민준이를 더욱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쥐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수한 눈빛이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서윤아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기만한 것이었다. 감히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준 적이 없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태준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결코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보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타오르는 눈빛을 거두고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나를 한 번, 그리고 아이를 다시 한번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 어떤 설명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유나에게는 천마디의 비수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그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신을 기다리던 채 올랐다.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사라질 때까지 유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채 오르자마자 태준의 차가운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최 비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네 회장님, 운전석에 앉은 최 비서는 백미러로 태준의 굳은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서윤아 건축가,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 전부. 특히 저 아이, 이름, 나이, 출생 기록, 병원 기록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 단, 절대 서윤아 본인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최 비서는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살벌한 기세는 처음이었다.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낡은 앨범의 한 페이지에 붙어있는 자신의 5살 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오늘 낮에 보았던 그 아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고 위스키 잔을 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다가도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낮에 본 아이의 얼굴이 겹쳐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그는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TK그룹의 아트센터 프로젝트 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 상황을 시간 단위로 보고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소한 설계 변경 하나까지도 총괄 책임자인 서윤아의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열정에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윤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자신을 옭아매려는 투명한 거미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었지만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쓰고 그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응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가 파고들 것이 분명했다. 회의실에서의 시간은 숨막히는 심리전의 연속이었다. 태준은 보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해외 생활은 어땠나? 특히 유럽의 건축 양식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지? 혹은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야 할 텐데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있나? 서 건축가. 그의 모든 질문의 끝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윤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지극히 사무적인 답변으로 응수했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욱 집요해졌다. 태준의 압박은 회사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 오후 윤아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준이가 모래밭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동안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했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공원 옆 도로에 조용히 멈춰 섰다. 윤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차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강태준의 냉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라는 듯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군, 서 건축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기 좋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민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윤아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다. 회장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머리 좀 식힐 겸 드라이브 중이었다. 아이가 무척 활발해 보이는군. 이름이 뭔가? 그는 이제 대놓고 아이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그의 질문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사는 짓이었다. 강민준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씨, 서씨가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도록. 그 말만 남기고 차는 다시 소리 없이 출발했다. 윤아는 그 자리에 서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최 비서가 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준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 들었다. 안에는 서윤아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머물렀던 도시, 다녔던 학교, 그리고 참여했던 프로젝트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한 장의 서류였다. 그것은 민준이의 출생 기록 사본이었다. 출생일은 윤아가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10개월 후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의 혈액형이 적혀 있었다. RH 휩스 O형. 태준 역시 같은 혈액형이었다.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모든 정황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집념이 서려 있었다. 최 비서,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의 머리카락이든 아이가 사용한 칫솔이든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확보해. 이번 주 안으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과도 같은 서늘한 명령이었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비서의 팀은 유능했다. 그들은 서윤아가 주말마다 아들 강민준을 데리고 가는 대형 쇼핑몰의 키즈 카페를 목표로 삼았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한 팀원이 아이들의 시선을 끄는 마술쇼를 벌이는 동안 다른 팀원은 민준이가 방금 전까지 놀던 볼풀장에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벗어두고 간 작은 공룡 캐릭터가 그려진 모자. 팀원은 그것을 소독된 비닐팩에 조심스럽게 담아 회수했다. 모자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표와 함께 DNA 감식에 충분한 양의 머리카락 몇 올이 붙어 있었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바로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던 서윤아조차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강태준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서류 위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내용은 귓가를 맴돌다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아이의 얼굴과 5년 전 자신을 떠났던 서윤아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밤마다 위스키의 의지에 잠을 청했고 꿈속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다가도 이내 서윤아의 손에 이끌려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아트센터 프로젝트 때문에 그가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 비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와 굳게 봉인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의뢰하셨던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말없이 최 비서를 향해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 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준은 한참 동안 봉투를 노려보기만 할 뿐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한 듯 거칠게 봉투를 뜯었다. 결과지는 단 한 줄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본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허공을 응시했다. 역시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민준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핏줄, 그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기쁨이나 감동 같은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서윤아. 그녀는 감히 자신의 아이를 5년 동안이나 숨겨왔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아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결과지를 책상 위에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의심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그는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비서를 다시 호출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서윤아 건축가에게 연락해서 아트센터 최종 디자인 모델에 긴급한 수정사항이 생겼으니 지금 당장 내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전달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최 비서는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지시에 따를 뿐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그곳이야말로 서윤아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최 비서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긴급한 수정사항이라면서 왜 회사도 아닌 개인적인 공간으로 자신을 호출하는 것일까? 하지만 TK그룹 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서울의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초호화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태준이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편안한 옷차림은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들어오지. 그는 짧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섰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따랐다. 집안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디자인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장님? 유나는 본론부터 꺼내며 이 어색한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중앙의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우선 저기 앉지. 유나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아 잠시 동안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유나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손바닥이 긴장으로 축축해졌다. 마침내 태준이 입을 열었다. 5년 전 왜 말없이 떠났지?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었다. 유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그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래, 과거는 중요하지 않지. 그럼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그는 몸을 숙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유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봉투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열어봐. 그의 명령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구큐슈꿍 하는 숫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 장의 종이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종이를 쥔 채 파르르 떨었다. 이제 변명해 보시지. 내 아들을 데리고 감히 나를 속여?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것이 유나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내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기도 하지. 강민준, 이름까지 내 성을 붙여놓고 나와 상관없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 서윤아. 5년간이나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의 인생에 나도 참여하겠다. 아니, 내가 주도할 거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 이건 통보니까. 감히 내 아들을 또다시 숨기려 하거나 나를 방해하려 한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아들을 되찾을 테니 그렇게 알아두어.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의 차가운 선전포고에 서윤아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공포로 떨리던 그녀의 몸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진 어미였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눈으로 강태준을 마주보았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예요. 민준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돈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TK그룹의 자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태준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윤아가 절망하고 애원하고 혹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전사가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내 아들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아들이요? 지난 5년 동안 민준이가 아파서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섰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라는 자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통지서 한 장으로 얻을 수 있는 직함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과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공백, 아버지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 질문에 유나의 눈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깊은 상처와 슬픔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하길 바랐나요? 당신의 어머니, 존경하는 박서진 회장님께서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녀의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나는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5년 전 태준과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젖어있던 24살의 서윤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박 회장의 호출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그곳에서 박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었다. 우리 태준이 만나는 아가씨가 너라고. 고아 출신에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태준이의 앞길을 막을 생각은 아니겠지. 이건 내 아들을 위한 내 성의 표시란다. 이 돈 받고 다신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 회장은 돈이 든 하얀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유나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돈을 거절했다. 전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박 회장의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졌다. 건방진 것, 좋다. 네가 정 원한다면 나는 네가 이 바닥에서 2번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수도 있어. 네 더러운 과거, 네 부모 없는 처지, 전부 세상에 까발려서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단 말이다.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는 유나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까지 위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절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녀를 반대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았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빼앗겼다는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태준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 했다. 그는 유나의 좁은 아파트로 최고급 유아용품과 장난감들을 산더미처럼 보냈다.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세단을 그녀가 사용하도록 배정했고 강남의 최고급 학군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그녀의 이름으로 계약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아들에게 세상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의무였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모든 호의를 단칼에 거절했다. 장난감들은 전부 반송 처리되었고 세단은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계약은 파기하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장난감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이에요. 제발 우리 모자의 삶을 흔들지 마세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태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서유나라는 여자와 강민준이라는 자신의 아들은 그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였다. 한편 강태준의 최근 행보에 대한 보고는 박서진 회장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충실한 정보원으로부터 태준이 특정 건축가와 그녀의 아들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보원이 건넨 한 장의 사진.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을 본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아이. 그녀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5년 전 돈 봉투를 받고 깨끗하게 사라진 줄 알았던 그 하찮은 계집애가 감히 TK그룹의 씨앗을 품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즉시 태준을 한남동 본가로 호출했다. 서재에서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흘렀다. 요즘 만나는 건축가 서유나라는 아이라더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박 회장은 서두 없이 본론을 꺼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아이냐?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준은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 아들입니다. 그 대답에 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구나, 강태준. 고작 그런 애한테 발목을 잡혀. 당장 정리해라. JS그룹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거 몰라. 그 집안 외동딸과의 혼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었어. 그깟 사생아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이냐.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사생아라는 단어에 태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제 아들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라고? 아니, 그건 네 실수의 증거일 뿐이다. 당장 그 아이 어미한테서 떼어내. 위자료는 얼마든지 줄 테니 멀리 보내버려. 깨끗하게. 박 회장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은 유나가 했던 말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의 손자는 그저 가문의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고 제가 지킬 겁니다. 태준의 단호한 선언에 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미 말을 거역하겠다. 좋다. 네가 그 계집과 아이를 정리하지 못하겠다면 이 어미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나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TK그룹을 그 천박한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던 자신의 손자를 향한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박서진 회장은 행동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아들 강태준과의 설전이 끝난 다음 날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서윤아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자신의 오랜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했다. 건축계에 은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새 아트센터를 맡은 서윤아 건축가가 해외 경력을 부풀렸다는 이야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 심지어는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악의적인 험담까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번져나갔다. 윤아는 곧바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자신을 존중하던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업무를 지연시켰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트센터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업체 중 하나인 조명 디자인 회사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윤아는 고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고 흔들리는 프로젝트 팀을 다독이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들 민준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마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오직 서윤아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자 의심이 피어올랐다. 특히 업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조명 디자인 회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지난번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이 어미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설마 했던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조명회사 대표, 그리고 최근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봐. 자금 흐름, 최근 통화 내역까지 전부. 무언가 나올 거다. 박 회장은 윤아의 프로페셔널한 방어벽이 생각보다 단단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윤아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아들 민준이를 직접 겨냥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윤아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을 TK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법률가라기보다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개처럼 차가웠다. 서윤아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준 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근처 카페에 조용한 자리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소송 서류의 초안이었다. 친자 확인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남자는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민준 군이 TK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자라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윤아 씨는 미혼모에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며 최근 업계 평판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양육권이 누구에게 갈지는 명백합니다.
그의 모든 말은 유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다. 남자는 이어 당근을 제시했다. 물론 저희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순순히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신다면 서윤아 씨의 남은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5년 전 박 회장이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돈으로 그녀의 모성애를 사겠다는 오만한 제안. 유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남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듯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 아들의 미래를 논할 자격은 없으니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한편 최 비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강태준의 집무실에 들어와 재생 버튼 하나를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조명 회사 대표와 박 회장의 비서실장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박 회장 측이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윤에게 접근했던 변호사 역시 박 회장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이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서윤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겁한 싸움을 방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직접 아트센터 건설 현장에 나타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현장의 모든 임직원들이 긴장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본 뒤 모든 협력업체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윤아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폭탄 선언을 했다. 서윤아 건축가는 내가 그리고 TK그룹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다. 그녀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서 건축가의 리더십에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TK그룹과의 모든 거래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현장의 모두를 압도했다. 그날 밤 태주는 야근을 하고 있는 유나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약이 파기된 조명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뒷모습에서 태주는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유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태주는 딱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을 찾아왔던 변호사, 우리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더군.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유나의 눈이 커졌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소유욕이 아닌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진 않을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맡겠다. 당신은 당신과 내 아들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것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니까. 그것은 서툰 위로였고 불완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강태준에게서 자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닌 같은 적을 마주한 위태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보았다. 강태준의 선언 이후 서윤아를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TK그룹의 회장이 직접 그녀의 편에 서서 방패가 되어주자 노골적인 방해 공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과 냉대는 여전했다. 유나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이전처럼 혼자는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강태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편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인 박 회장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했다. 이 기묘한 동맹은 그들을 더 자주, 더 깊이 엮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주된 교류는 아트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태주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긴다는 명목에 거의 매일 유나의 사무실을 찾거나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설계 도면 위에서 수많은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전문가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유나는 태준의 냉철한 사업적 판단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감탄했고 태준은 유나의 창의적인 디자인과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늦은 밤 갑작스러운 설계 문제로 두 사람은 회사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와 간간히 도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커피를 마시던 중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당신이 떠나기 바로 전날 나는 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 집 앞에서 당신이 웬 낯선 남자의 차에 오르는 걸. 그 남자가 당신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것도 유나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봤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당신도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났다고, 그래서 돈을 받고 떠났다고 생각했겠네요. 당신 어머니가 했던 말처럼.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그동안 유나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마지막 오해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릴 적 헤어진 뒤 소식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 오빠였다. 그는 도박 빚에 쫓겨 수년 만에 불쑥 그녀를 찾아왔고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애원했다. 그녀가 건넨 하얀 봉투는 돈 봉투가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받은 돈이 아니라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그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당신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내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유나의 고백에 태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흩어져 있던 파편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어머니로부터 유나가 돈을 노리는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나가 다른 남자에게서 돈을 받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던 것.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녀의 전화를 모조리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 박 회장이 짜놓은 잔인한 각본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유나를 의심했고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조차 모른 채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더 이상 민준이를 되찾아야 할 내 아들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라는 한 아이에 대해 진심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에게 아이의 식습관이나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대해 묻기도 했고 야근하는 유나를 기다렸다가 모자를 집까지 태워주기도 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제잘거리는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느꼈다. 한 번은 민준이가 뒷좌석에서 태준을 가리키며 해맑게 외쳤다. 아저씨, 내 그림책에 나오는 왕자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맨날 환한 얼굴인 왕자님. 그 말에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태준은 난생 처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싸우는 적도 불편한 동맹도 아닌 그저 한 아이의 부모처럼 보였다. 며칠 뒤 유나는 연이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결국 사무실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마지막 보고서를 확인하러 사무실에 들렀던 태준은 설계 도면 위에 엎드려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창백한 얼굴과 지친 숨소리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얼마 후 잠에서 깬 유나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낯선 온기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덮여있는 남자의 재킷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재킷에서는 강태준의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재킷을 끌어안듯 움켜쥐었다. 그가 남기고 간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녹이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들 내부의 기나긴 겨울은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서진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공격은 두 방향에서 자비 없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TK그룹의 심장을 겨냥했다. TK그룹이 진행 중인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주요 경제지에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하며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잔인했다. 그날 아침 서윤아는 법원으로부터 온 공식 서류를 송달받았다. 그것은 박서진 회장이 원고로 제기한 강민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소장이었다. 소장에는 윤아의 불안정한 경제 상태, 과도한 업무 시간, 그리고 최근 건축계에 퍼진 악성 루머까지 총동원하여 그녀를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적격한 어머니로 매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지켜온 모든 것, 그녀의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공식적인 낙인이었다. 윤아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주가 폭락을 알리는 모니터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속에서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지휘했다. 하지만 최 비서로부터 윤아가 소장을 받았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냉정함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가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어머니를 파멸시키려는 비정한 공격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윤아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얼굴의 윤아를 보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내 어머니가 한 짓이야.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내 회사와 내 아들을 동시에 빼앗으려 하고 있어. 알아.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라는 거. 하지만 더 이상 당신 혼자가 아니야.
그는 유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나를 믿어줘, 유나 씨.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당신과 민준이를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유나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공포와 슬픔의 눈물이자 기나긴 외로움 끝에 마침내 기댈 곳을 찾은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하나의 팀이 되어 방역을 준비했다. 유나는 태준이 고용한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박 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들을 밤새워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태준을 위해 그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한편 태준은 최 비서를 포함한 핵심 측근들과 함께 비상대책팀을 꾸려 그룹을 흔드는 거짓 정보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동시에 그는 박 회장의 요구로 소집된 긴급 주주총회를 준비했다. 그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심판하겠다며 열리는 그 자리야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TK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은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과 그녀를 따르는 이사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태준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고 그의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태준은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며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내 발언권을 얻은 그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주가 방어 대책이나 경영 계획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TK그룹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제 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저는 한 여자를 지키지 못했고 제 아들이 태어나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과오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그것은 얼마 전 최 비서가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공원에서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웃고 있는 태준과 그런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속의 여인은 아트센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서유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최근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악성 루머와 제 아들의 어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비열한 법적 소송.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의 어머니이신 박서진 회장께서 당신의 아들이 선택한 가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이신 일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벌인 사보타주의 증거들을 스크린에 차례로 띄웠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이것은 경영 능력의 문제가 아닌 그룹의 존폐를 뒤흔들 수 있는 추악한 가족 싸움이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TK그룹의 미래가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 때문에 망가져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TK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다시 일으켜 쓸 것입니다. 저 강태준을 믿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쪽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는 점차 전체로 번져나갔다. 주주들은 그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완전히 패배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태준은 혼란스러운 강당을 빠져나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유나에게로 향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견고한 그의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길고 어두웠던 복도를 걸어 나갔다. 모든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갈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과 함께 열렸던 주주총회는 TK그룹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TK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가족사를 대서특필했다. 여론은 진실한 고백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 젊은 CEO 강태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 아들과 손자를 상대로 비정한 암투를 벌인 박서진 회장에게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박 회장은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가 제기했던 양육권 소송 역시 깨끗하게 취하되었다. 길고 지독했던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유나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두 사람은 잠든 민준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본 뒤 조용히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집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탁자 위로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을 믿지 못했던 5년 전의 나에 대해,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전부 미안해.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팠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보았고 그가 자신과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까지 희생했는지를 보았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서윤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빼앗긴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당신과 민준이를 위해 쓰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겠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더 이상 당신 혼자 아파하게 두지 않을게. 더 이상 민준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않을게. 나와,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고 절실했다.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지난 모든 상처가 그의 진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그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그들의 서툴지만 따뜻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TK그룹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에서 아들이 만든 공룡 레고를 밟고 비명을 지르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들의 아침밥을 만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유치원 학부모 참관 수업에 어색하게 앉아 다른 아빠들과 어울리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동화책을 읽어줄 때, 그리고 유나가 그런 자신을 보며 따뜻하게 웃어줄 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감에 휩싸였다. 서윤아 역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가 총괄한 TK 아트센터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건축계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미혼모 건축가나 TK그룹 회장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
건축가 서윤아로 세상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가장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남편 태준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외쳐주는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안정과 사랑을 찾았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마침내 완공된 TK아트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려한 곡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태준과 유나, 그리고 한 뼘 더 자란 민준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상처받고, 그리고 마침내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유나는 태준의 어깨에 기댔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준이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유나가 속삭였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들의 진짜 인생은. 그의 눈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오직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5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고통과 오해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하고 눈부신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었다.